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3명의 국정원장이 결국은 모두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어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오늘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던 건 박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관행으로 여겼다. 이런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바레인에서 귀국을 합니다. 출국하는 길에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었는데 과연 귀국길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이 되죠. 글쎄요, 본인의 재임 기간에 벌어졌던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댓글 공작이라면 일단 모든 걸 떠나서 최고 책임자였던 내 부덕의 소치요, 국민들께 먼저 사과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정녕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수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트럼프의 중대 발표입니다. 예, 트럼프가 북한에 관한 중대 발표를 예고한 게 오늘이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아시아 순방 중 예고를 했던 내용이죠. 예. 미국으로 돌아가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늘입니다. 무역과 북한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능성은 뭐가 예측됩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협상 개시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대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사가 어제 한국을 찾아서 머물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우리 정부와 중대 발표에 대한 의견 조율도 이루어졌을 것 같네요. 북한이 사실은 2달간 지금 도발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대화 재개 가능성도 지금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떤 핵미사일 기술력 확보를 위한 시간 끌기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북핵 위기 국면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키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첫 번째 포인트 트럼프, 두 번째는요. 네, 홍준표의 거둔 손, 안철수의 내민 유승민 대표입니다. 바른정당의 당대표로 취임한 유승민 대표, 어제 각 당들을 예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한 곳에선 아주 한 대를 받고 한 곳에선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전박대를 받았죠.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유승민 대표의 취임 인사 자체를 거부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는 아주 졸렬한 작태다 이렇게 쏘아붙였고요.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배신자 집단은 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쳤죠. 배신자 집단은 정당도 아니다? 네,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찰떡궁합을 과시했거든요. 그러게요. 만나자마자 뭐 개혁의 파트너다, 생각이 같다 이런 말들이 오갔고요. 특히 그동안에 유 대표가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면서도 호남 배제, 또 햇볕 정책 포기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도 유승민 대표는 호남 배제라고 한 적 없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네, 지역주의를 탈피하자는 얘기였을 뿐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유승민, 안철수 이 두 대표가 손을 잡는 국면으로 지금 가는 건가?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의 호남 계파들의 반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쪽이 포인트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MB의 귀국 반격의 본격화입니다. 적폐청산이 감정풀이나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사실은 출국했었거든요. 네. 오늘 돌아옵니다. 2박 4일 일정으로 강연차 바레인을 찾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귀국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길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을 강하게 규탄을 했죠. 그렇죠. 현지 강연에서도요. 각 분야의 국민들은 우리가 이루는 결과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전 정권 비위에 대한 전방위 사정을 에둘러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귀국 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 정부를 상대로
친이계는 물론 보수 세력 전체의 결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오늘부터가 그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인천공항이네요. 오늘 인천공항. 네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모두 1,021개였습니다. 정치권은 차명 계좌가 상속 유산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차명 재산이 정말 상속 재산이 맞는지 비자금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요.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문제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가 드러난 건 지난 2008년입니다. 당시에 특검이 찾아낸 차명 계좌의 수는 1,199개. 금액으로 따지면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은 그때요. 차명 계좌는 실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에 대한 세금 납부하겠다. 세금 내고 남은 돈은 전부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에 삼성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거죠. 이 사실을 국감에서 밝히고 이번 TF의 간사까지 맡으셨어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에 찾아낸 게 은행 계좌 64개, 증권 계좌 954개. 이 중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전환한 게 있긴 있습니까? 실명 전환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 명의로 한 건 아니고요. 하나가 있어요. 한 개. 전환. 예. 네. 한 개 했는데 그건 또 누구 명의로? 확인한 거죠. 실명을 확인한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다 인출해 가버렸습니다. 인출해 갖고 그래서 실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명의로는 예. 그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본인의 이름으로 그 가짜 명의인을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는 건데 그 과정은 과징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차등과세를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출해가고 현금으로 빼갔어요. 그냥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특검 다 끝나고 2008년 말에 삼성이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 차명 계좌의 돈들을 다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해서 저는 차명 계좌를 돈 세금 낼 거 다 내고 실명으로 전환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거 거짓말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평상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내야 되는 증여세라든지, 혹은 양도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이런 것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남의 이름으로 가짜로 돈을 관리하고 있을 때도 당연히 냈어야 되죠. 발생을 하니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금융실명법은 남의 돈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아니면 범죄 를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센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50% 원금의 50%를 과징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이자와 배당소득을 99%까지 징수해가는 거의 원천적인 징벌적 징수거든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쪽 회장이나 삼성에서 우리는 세금 다 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걸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명으로 전환했다라고 했던 것도 현금으로 그냥 다 뽑아다가 이건희 회장 통장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지금 실명 전환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였어요, 그때? 네,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오히려 지갑 주순 건데요. 왜냐하면 김용철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폭로를 할 때 이게 좀 이상하다. 삼성이 비자금을 구성했는데 규모가 10조 원일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검이 탈탈 털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만 보면 4조 5천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생명의 그 주식 계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규모가 나중에 한 4% 정도밖에 삼성생명 주식을 못 갖고 있었던 이건희 회장이 이거 다 내 거다라고 전환을 해서 나중에 삼성생명이 일대 주주로 됩니다. 20.8%까지 되죠. 그러니까 비자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비자금으로 몰래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내 돈이면서도 내 돈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에서 오히려. 떳떳하게 이건 내 돈이요라고 하면서 삼성생명을 이게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특검이 터져서
말이 많았죠. 그때 그러니까 물특검, 조준웅 특검 자체가 물특검이라고 비판이 많았잖아요. 비자금 아니라 상속재산이다라고 결론 내려주면서 도와준 셈이 됐어요. 이건희 회장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 건 삼성과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일 뿐인데 그걸 그냥 받아줬고요. 받아준 거죠.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황당한 건 이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게 87년인데 예. 93년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대부분이고 20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그래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2000년 이후에 계좌가 개설된 것이 673개입니다. 심지어는 특검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계좌도 40개가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돈이 과연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인 거냐.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줘 버렸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렇게 도와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나마 그 세금 내고선 실명 전환하시오라고 한 걸 지금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확인이 된 것처럼요. 남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남의 이름이 마징가 제트나 마루치 아라치 같은 가상의 인물이거나 가짜가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현정 앵커의 돈을 제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금을 피하고 그거를 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박용진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루치 아라치 것만 아니면은 박용진 이름으로 돼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김현정 돈이어도. 예,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요즘 말이 많은 다스의 문제라든지 다른 대기업의 어떤 차명계좌 문제라든지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알려지더라도요. 그거를 금융실명법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지켜왔던 해석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근데 그 해석이 법적으로 맞으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틀렸죠. 틀렸고요. 그래도 금융위원회가 두 가지 해석을 계속 헷갈리게 내놨던 거예요. 하나는 그 돈이 그 계좌의 명의가 살아있는 사람 것이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해석과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금융실명법을 어겨왔던 금융기관이나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계속 남발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제가 분명히 잡았던 건 뭐냐면 왜 이거 서민만 지키냐. 왜 국민들만 힘없는 사람들은 금융실명법을 지켜서 은행 계좌 하나 만들 때 10개, 20개씩 서류에다 사인해야 되는데 왜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재산 그 세금 회피해서 남의 이름으로 심어놓고 이건희 회장은 비서들 이름으로 그것도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도면 계좌를 개설해도 괜찮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금융위원회가 이제 제 의견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24년간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법을 제대로 바로 세우는데 이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금을 이제 다시 걷는 건가요? 거둘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저희 민주당의 TF가 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저도 지금 그 회의를 하다가 잠깐 나와서 하는데 그러셨어요. 어저께 저희들이 국세청을 좀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직접 당사자니까. 국세청. 그런데 국세청도 TF를 만들었답니다. 10월 말에. 그래서 저희들 움직이는 걸 보고 아이고 이거 우리한테 그것도 오겠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이 그 금융실명법 위반 차명계좌에 대한 이제 과세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약간 걸리는 게 이건희 회장의 이 차명계좌가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놓고 헷갈려하고 있더라고요. 공소시효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5년이에요, 세금이. 그런데 이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게 어떤 이런 사기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 차명계좌를 유지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제척 기간이 이제 10년으로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2008년에 이게 차명계좌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 시점에 거두면 되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다. 확인된 건 2008년이니까 그걸로 따지면 남았다. 10년인데. 그런데 이제 국세청은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2008년에 확인이 된 거니까 개설된 건 그 전이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가면 2008년, 2007년 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나약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설 일자를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죠, 지금. 아니죠. 국세청은. 오늘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확인을 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10년이 넘어간다 이런 계산이에요, 국세청은? 오늘을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10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10년이 되는 시점이 2007년 기준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기간이 지난 거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2008년에 확인됐으면 지금 2017년이니까 아직 10년 안 된 거 아닌가요? 아슬아슬하게 그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1199개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건데 예. 이제 국세청에서 어제 와서 보고한 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시점을 알겠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10년이라고 예.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당신들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 그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다 자기 명의로 다 돈을 찾아가 버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빼가버렸어요. 예. 깡통 계좌에다가 그 과세하겠다는 건데 이런 꽝통 과세가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차명 계좌에 대한 그 유권에서 하나 넘었더니만 예. 산 넘어 산. 국세청이 이제는 또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또 국세청까지 저희가 뭐 아주 집요하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10년이 그렇게 나오는지 아직도 계산이 안 돼. 아직도 제 계산으로는 1년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예. 없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여쭤야겠습니다. 네네. 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 3명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관련해서 구속이 된 상태예요. 네. 전병헌 수석의 뭐 소환이 임박했느니 아니니 전병헌 수석은 억울하다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인데 박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지금 당 안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저로서는 제가 대변인을 할 때 원내대표로 모시기도 했고요. 지금도 그 국회 운영위 통해서 이제 거의 매일, 최근 같은 경우는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예, 예. 전병헌 수석이 이제 무고함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검찰에서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예. 다만 이제 걱정은 뭐냐면 전병헌 의원의 이런 주장과 무고함에 대해서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예.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만일에 검찰이 뭘 좀 확인해야 되겠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게 될 경우 예. 남아있는 건 이제 현직으로 그걸 소환을 갈 것이냐 검찰청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전에도 이전 정부에서의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그 현직 신분으로 갔었던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병헌 수석이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예. 현명한 정치적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당히 억울함을 논두렁식에 비유하면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네. 하더라도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환이 결정된 소환 통보를 이제 본인은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네.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생각이자 당 분위기도 좀 그런 쪽이 많아요. 제가 당 분위기까지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현직 신분으로 가서 만일에 무고함이 확인되더라도 예. 검찰이 정치적 수사였다라고 해서 야당이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또 만일에 현직 신분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거나 혐의가 확인돼 버리면 예, 예. 대통령과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전병헌 수석이 본인의 무고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명성교회 세습 논란으로 시끌시끌한데 혹시 네. 뉴스쇼에서는 이 문제 안 다루십니까? 질문 주셨는데 마침 오늘
행간이 이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흘 전에 김사만 원로 목사가 위임 예배식을 열어서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줬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세습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교회 측은 세습이 아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친 승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교회법을 어겼다는 비판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명성교회 세습 논란,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명성교회는 장로회에서 예. 장로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예, 맞아요. 예, 다른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교회 세습 논란은 몇 년 전까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예. 뭐 고백하건대 저희 장모님도 그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도 명성교회 똑같은 명성교회 다니시는 건 아니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군요. 벌어졌어요. 예. 이게 이 산업화와 함께 기독교 교세가 한창 커질 무렵에 교회를 세웠던 원로 목사 세대가 퇴장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맞아요. 있는 건데요. 그렇죠. 기독교 교단에서 세습 금지법을 그래서 이제 제정을 했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명성교회 파문이 터진 겁니다. 예, 예. 문제는 이번 일이 여기서 끝나느냐 이건데요. 이 명성교회는 신도 10만 명의 연간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나게 초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2, 제3의 명성교회가 생겨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장로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의 세습 논란, 목사직 세습 논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행간은 세습 금지는 역사적 요구다입니다. 역사적 요구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에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은 김하나 목사가 했던 말입니다. 아들 목사가? 예. 그리고 김사만 원로 목사도 2013년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서 똑같은 말을 했고요. 그동안 신도들에게도 누차 세습은 안 한다.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놓고 1년 전부터 담임 목사직을 비워뒀다가 사흘 전에 공식적으로 목사직을 물려줬습니다.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친 승계니까 세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승계와 세습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김사만 목사는 자신들의 말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될 목회자입니다. 최소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독실한 기독교신데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인터뷰나 발언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축구 외에는. 근데 어제 SNS에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그 내용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경받는 모습으로 떠날 수 있었던 한 목사의 마지막 퇴장이 비참하게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다. 참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법이라는 게 엄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상의 잣대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법에 따라도 이렇게 세습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두 번째 행간 뭔가요? 쿼바디스, 교회는 어디로 가나이까입니다. 요즘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세습 문제를 비판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예. 쿼바디스라는 말 자체가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나이까라고 하는 물음을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나이까라고 물으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할 겁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죠. 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의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세습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파문이 많았고요. 네. 이번에 명성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법을 어긴 게 되는 거니까요. 훨씬 더 논란이 큰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독교는 남녀평등이나 인권, 반상차별 금지, 근대식 학교, 병원 엄청나게 많은 가치들을 갖고 온 그런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 80년대에는 반독재 투쟁에 선봉에 섰었고 예.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사회 국민들의 걱정거리로 가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황청의 면죄부 반발해서 루터가 참신앙을 논하면서 이 벽서를 붙인 지 500년이 딱 되는 해입니다. 네. 기독교계가 올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 종교적 가치를 좀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명성교회 세습 파문이 찬물을 좀 끼얹은 꼴이 됐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명성교회에서 그 질문에 좀 지금 답을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죠. 주인은 주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교회가 반성해야 될 때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세습하지 않고 네, 다르게 네. 가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그러게요. 상처받을까 좀 그것도 걱정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철님, 정말 이러다가 교회 앞에다가 주식회사의 주자를 붙여야 되는 건 아닌가. 참 씁쓸하고 슬프다. 이런 문자들 들어옵니다.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5.18 행방불명자들이 안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옛 광주교도소. 그 옛 광주교도소터에서는 지금 흔적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당시 그 광주교도소에 배치됐던 공수부대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 내가 그곳에 안매장을 직접 했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고 나섰습니다. 실명까지 걸고 증언을 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순용, 전소령, 좀 어려운 결심을 하신 건데요.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죠. 수요일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요즘 건물마다 보면은 그 마사지샵이 많습니다. 발 마사지, 태국 마사지, 중국 마사지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하는 곳이 아니면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마업이라는 업종으로 허가가 되는 건 시각장애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부 마사지샵, 발 마사지샵 전부가 불법인 상황.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보죠. 화제 인터뷰에서는 한국 테니스계의 희망이라 불리는 정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금이 환영을 했는데 한국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거 무려 14년, 14년 만의 일이랍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고 돌아온 정현 선수 만나보시죠.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5.18 행방불명자들이 안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옛 광주교도소. 지난 4일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옛 광주교도소 앞에서 시민군 3명을 사살하고 내가 직접 안매장까지 했다. 양심 고백을 하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공수특전여대 소속의 신순용 전소령이란 분입니다. 5.18 안매장과 관련해서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참 귀한 증언이죠. 신순용 전소령의 증언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보죠. 신전소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어려운 인터뷰인데 이렇게 결심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실례지만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농사철 때문에 시골에 왔어요. 농사 좀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지금은 뭐 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계시는데, 자,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으로 광주에 도착하신 거는 며칠이었는지 기억나세요? 5월 2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20일 새벽에. 새벽에. 그러면은 20일이면은 이미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진 다음이네요. 예, 처음에 이제 광주에서 내리자마자 배치가 바로 됐습니다. 예. 저희들은 교통정리 해주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예. 시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에 온 부대 진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해서 일단은 교통 정리하고 뭐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예. 뭐라고 근데 불만을 표하던가요, 그때 시민들이? 그 앞에 온 군인 공수부대. 앞에 온 공수부대들이, 예. 무자비하게 그냥 쫓아와가지고 그냥 곤봉이나 총 개머리판이나 하여튼 다 피해도 투입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뿔뿔이 막 도망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패듯이 막 뜯어 팬 모양입니다. 도망을 가는 사람을 뒤쫓아 가가지고 그냥 개패듯이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좀 몇 명이 희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중상자들은 그냥 차에다 트럭에다 막 툭툭 던져가지고 싣고 어디로 막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불만을 토로하고. 그 교통 정리를 처음에 하다가 어떻게 이 3공수 여대도 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사살하고 이것에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건가요? 과정이. 그날 점심인가 하여튼 뭐 이게 밥을 먹으려고 했던가 끝난 상황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그런데 뭐 드드드드 기관총 소리가 막 거의 드드드드 하면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휴식하고 있는데 드드드드드 기관총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기 쳐다보니까 이제 그 트럭에다가 기관총 싣고 이제 한 3명 정도가 그냥 그렇게 하고 쭉 그냥 걸어서 그 옆에 길이잖아요. 예. 그걸로 쭉 그냥 그러고 막 가니까 경계하고 있는 이제 경기병들이 이제 조준사격해서 이제 죽었죠. 죽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대대장이 이제 어디 처리하라고 해서 이제 갖다 묻으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 대대장이 와서 묻으라고 해서 가보셨어요.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 3명이 죽어 있던가요? 네. 뭐 하여튼 뭐 민간인 복장. 젊은 사람들이든가요? 예, 다 젊죠. 다 젊은 사람들. 예. 지금 이제 뭐 보도가 되기로는 20대로 보이는 사람 2명, 한 17살 전후의 고등학생 1명. 좀 어리게 보였지 않고 고등학생도 보였어요.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고등학생 또 한 20대로 보이는 청년들을 어떻게 안매장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시체를 그냥 운반을 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가는 입구 우회 쪽에서 야산이 좀 하나 있었어요. 그냥 소나무도 있고 무덤이 2개나 또 옆에 있었어요. 무덤에서 한 6, 7m 담양쪽으로 떨어진 그 지점에 묻었는데 애들 시켜서 이제 야전삽으로 파고 한 1m 정도 파고 약간 그래서 마대도 덮은 것 같고 일단 그래 매장시켰죠. 그냥 매장시키셨어요. 그때 거기다가 매장시켜라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명령이? 시체를 수거해가지고 매장시키라고 지시를 받고. 그 야산이 있으니까, 좀만 야산이 있으니까, 소나무 숲도 있으니까, 그러다 이제 적당한 데 묻어라 해가지고. 예, 적당한 데 묻어라. 선생님이 묻으신 시체는 이제 시신은 3구인데, 이게 뭐 선생님만 그런 작업을 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어느 정도나 되는 인원이 그런 식으로 묻혔다고 알고 계세요? 조준사에서 몇 명이 죽으면 차량 굴러 떨어지고 또 오고 10여 이상을 반복해서 왔으니까 줄자 봐서 한 20, 30명 20 몇 명 정도는 죽었지 않나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 20, 30명 정도를 그런 식으로 20, 30명 정도가 죽었으면은 다 그 근처에 묻었을 테니까 다 옛 광주교도소 근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교도소 옆에는 좀 넓어요. 넓은 지역하고 이제 좀 언덕이 그 부분이 주로 다 묻었고. 예. 그다음에 저쪽 교도소 뒤편에도 한 서너 군데 묻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둘야바 그쪽으로 묻힌 시체가 하여튼 20분은 넘은 것 같아요. 그 자리 지금 가면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선생님? 그때 묻었던 그 자리? 대충 위치는 알지요. 위치는 아시겠어요. 순찰로 다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지금 이제 발굴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발굴된 시신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 그 지역을 발굴했을 때 뭐 몇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아직도 더 많은 인원이, 선생님 증언만 들어도 더 많은 인원이 나와야 하는데, 더 많은 시신이 왜 이렇게 발굴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이게 둥구난방으로 정확히 어디 표시해놓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묻으라면 이제 자기들 이제 땅 파고 묻기 좋은데 다 중구난방으로 이제 정확히 일정하게 묻은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도 어딘가 반드시 있긴 있겠죠. 그렇죠. 누가 파가지 않는 이상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5.18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참여해서 시신을 안매장하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신순용 전 소령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때가 1980년이니까 한 37년 세월이 흘렀네요, 선생님. 세월이 무상합니다. 무상하죠. 예. 실은 지금까지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본인이 원하진 않았더라도 참여해서 시민군을 향해서 총도 쐈고 안매장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아무도 내가 그랬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소령님도 끝까지 침묵하려면 침묵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내가 나서서 뭔가 양심 고백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결심하신 계기는 뭘까요? 전에부터 하여튼 뭐 군에 있을 때부터 그 마음은 안 좋았죠. 이제 시민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군에서 그 과도한 진압 작전을 해서 이게 사태가 악화되고 또 발포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그에 대한 도움치도 그 양심은 가책도 못 느끼고 반성도 없이 시민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또 군인들이 20몇 명이 희생이 되는데 그건 아군이 5인 사격으로 인해서 또 5인 사격의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한 20여 명 죽은 거는 다 5인 사격한 거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쭉 보고 이제 안타까운 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5.18 뭐 증산 위에 해가지고 자꾸 연락이 오고 그래서 난 아는 대로만 이야기해주겠다. 아는 대로만 얘기하겠다. 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는 발포 명령 한 적도 없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좀 그 정도 이제 한다고 발포 명령 아니면 명령이 안 내려면요 쏠 수가 없어요.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대로라면 본인은 발포 명령을 한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군인들이 알아서 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상식 밖에 말이라고 생각하죠. 상식 밖의 이야기. 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거기 군인으로 가셨을 때가 젊은 시절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한 33살이나? 33. 하여튼 2살 정도 됐죠. 32살. 지휘관이 32살이면 지금 그 밑에 군인들은 다 그보다도 어린 20대들이었을 텐데. 네. 그 밑으로 그 다 젊은 군인들도 뭐 사실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채 그 격앙된 상황 속에서 발포 명령 내리고 쏘라니까 쏘고 안 매장하라니까 매장하고 그 짐을 평생 지고 가는 사실은 군인들 중에도 젊은 군인들 중에도 피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참 이게 참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는 나 몰라라 하고 나도 희생 피해자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발굴 작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아직은 뭐 단서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하여튼 그 모든 걸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 시민 에서 영영이라도 위로를 해주고 또 명예를 회복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걸 철저히 규명을 해서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살아가시다가도 문득문득 그때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처럼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안매장했던 그 어린 친구들 막 이런 모습이 아른아른거리고 그러시면 정말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참, 예. 우리 신순용 소령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신소령도 역시 5.18의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처를, 오랜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분인데 아무쪼록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한 명의 행방불명자, 한 명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발굴 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당시에 공수부대 지휘관으로 광주에 파견이 됐던 분입니다. 신순용 전소령이었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듣다 보면 5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라디오 재판장의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앞에서 슬픈 이야기를 했는데 노 변호사님이 들어오시니까
급 밝아지면서 분위기 전환이 자동으로 되네요.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상큼함을 주는 분 노영희 변호사 반갑습니다. 백선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뭐 멘트 하나 준비해야겠네요. 이렇게 매주 할 때마다 지난번에 준비하신다더니만. 죄송해요. 지난주는 잠깐 좀 잊어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멘트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변호사 일까지 하시니까 굉장히 피곤한 분들이잖아요. 늘. 정말 어제 새벽에 잤습니다. 새벽에 온몸이 다 아픕니다 지금. 노 변호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푸세요? 그 피곤하면 어떻게? 근데 진짜 풀 방법이 없어요. 저도 어제 그 하루 종일 서면을 쓰느라고 어깨가 정말 아팠는데 이게 이 근육이 뭉치니까 이걸 누군가가 좀 이렇게 마사지를 시원하게 받아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정말 바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집에 좀 시킬 사람 없어요? 풀어달라고? 일단 시키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마지못해 한 1분 정도 하다가 또 그냥 갑자기 뭐 어디 아프다는 듯. 그건 차라리 나은데. 그게 어정쩡하게 받으면요. 안 받으면 못하고. 정말 슬픕니다. 나도 피곤해. 나도 뭉쳤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치사하고 진짜 구질구질하다 이런. 백 변호사님. 가끔 뭐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혹시 안마 같은 거 받으러 가세요? 너무 피곤해. 정말 피곤한 날. 술 마시고 막 다음 날 일은 많고 그다음에 정말 짬이 한 한두 시간 정도 날 때는 이제 요즘에 마사지 업소도 굉장히 많잖아요. 태국 마사지.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좀 뭉친 근육도 좀 풀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살만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게 다 불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러니까요. 네,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마사지 안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주제부터 외치고 들어가죠.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 이건 현재대로 계속 단속을 해야 한다. 아니다. 변화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된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이게 어떤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마사지 업소가 크게 늘어나면서 예를 들면 피부 관리 업소라든가 아니면 목욕탕 같은 곳에서도 마사지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소들이 사실은 불법인데 그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지난 3월 A 약손이라고 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무슨 약손 이런 거 있어요. 손님에게 이제 9만 원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서 손과 팔꿈치를 어깨 등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안마 시술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법에 안마사 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료법을 어겼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안 된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것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지금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돈 받고 마사지, 안마, 뭔가 풀어주는 행위를 하면 전부 불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발 마사지 이런 것도 불법? 네, 다 불법이죠. 그 무슨 약손에서 이제 어깨 막 풀어주고 이런 것도 그분이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니시라면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네.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면 되죠. 물론 무료로 해주면 집에서 잘못하면 집에서 괜찮지. 네, 돈을 안 받, 뭐든지 돈을 안 받으면 불법은 공짜가 아니죠. 아니면 무조건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 자, 두 변호사님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사실 현실하고 법하고 맞아야 되지 않아?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좀 다른 분들하고 달리 그러니까 뭔가 직업을 가지고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생존 특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이 법에 따라서 철저히 현실에 맞출 게 아니라 법에 따라 단속을 해야 된다. 법에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 단속을 해야 된다.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 법은 유지돼야 된다. 백 변호사 유지, 시각장애인 합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어차피 이제 이게 1913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법이라기보다는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1913년부터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서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서 시각장애인만 된다는 이 법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개정. 또 뭐랄까요? 변화, 일반인,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지금부터 주시면 되는데요. 벌써 뜨겁게 들어와요. 청취자 이종원님은 근데 가려고 해도 시각장애인 마사지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생계를 위한 배려기 때문에 이 법은 살려둬야 된다. 4489님. 이런 문자가 지금 벌써부터 들어옵니다. 보내주십시오. 자, 어떤 부분부터 말씀을 좀 나눌까요? 노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4489님이 그러셨잖아요. 사회적 배려, 공존
이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려뒀던 법인데 이제 와서 바꾸자.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점이 맞는데 그게 반드시 마사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원래 그 2006년에 헌재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안마사 자격 기준에 제한을 두었던 의료법 시행 규칙 이때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의료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원래는 그게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2006년에 이미. 2006년에는. 네, 그런데 그런 결정이 나오자 시각장애인들이 막 투신제사를 하시고 농성을 벌이시면서 이제 거세게 항의를 하셨고요. 예. 결국 국회에서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난 3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제 규칙이 아닌 의료법에 명시를 하는 식으로 의료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런 과거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3번이나 2008년, 2010년, 2013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이 있습니다. 3번이나 합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에 또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법이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이 법은 위헌적이다라고 하셔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신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걸 제청해서 지금 그러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상황.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4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헌재에서 그동안에 3번의 합헌 결정을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현실과 법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시 낸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자꾸 그냥 현실에 다 일반 분들이 다 마사지 업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좀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장애인 분들은 특정하게 어떤 직업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존 특화제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까 그러셨어요. 네, 미국에서는 1936년부터 연방 전무의 건물이나 소유지의 자동 판매기 운영권, 뭐 간이식당 운영권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보장을 해줬고요. 캐나다에서도 1928년부터 자동 판매기 운영권 같은 걸 보장해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복권 판매권 이런 걸 부여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마사지만 뭐 이런 것 차라리 다양한 직종을 가질 수 있게 더 배려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1999년 정도부터요 텔레마케터하고 피아노 조율사 같은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게 했는데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요? 텔레마케터면은 전화로 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직업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이 안마, 마사지 부분을 독점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게 현실과 좀 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헌재에서 계속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실이라 하면 이미 대공 마사지샵, 중국 마사지샵, 발 마사지샵, 피부 관리 샵에서도 안마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현실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에게만 이것을 합법으로 해주는 이 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었다. 노 변호사님. 이제 이게 그 일제 시대 때에 일제 그 식민지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자동 판매기라든가 복권 판매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안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안이나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꼭 독점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뭐 이분들을 국립안마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공무원으로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마자 제도를 정식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어떤 권한을 특권을 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까 그 말씀은 안마 업계에 다른 일반 그 비장애인들도 들어오게 하되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특혜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특혜도 주고 또 비단 안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서는 자동 판매기 뭐 그런 운영권이라든가 복권 판매 운영권 이런 걸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텔레마케터라든가 뭐 피아노 조율사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복권을 판매한다든가 뭐 담배를 판매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특허와 관련된 전매와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굳이 안마라고 하는 아주 힘든 직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17%만이 사실은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을 줬지만 네, 17%. 시각장애인의 17%만 안마사로 등록을 해서 종사한다.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사실 딴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 안마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 분들만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 17%만 한다고 17%밖에 안마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그럼 시각장애인은 전부 안마업에 종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퍼센트의 함정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수치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미국이나 아까 캐나다나 스페인처럼 복권 아니면 뭐 자판기 뭐 판매권을 줘라. 근데 그거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자판기가 있는 곳 다 누군가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럼 그걸 뺏어서 주나요? 이제 와서 시행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그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문제들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미 셋업이 돼 있는 것을 뺏어서 셋업. 네, 발음이 갑자기 영어를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셋업. 네, 셋업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완료가 돼 있어서 누군가의 권리로 돼 있는 것들을 뺏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삶을 위해서 준다는 건 또 이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노 변호사님 손 드셨어요? 네, 손 드셨다. 네. 예를 들면 자동 판매기를 운영하는 권리 같은 게 뭐 100년, 1000년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계약 기간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미 셋업이 돼 있다. 이거는 사실은 좀 타당하지 않은 말이고 셋업이 아니라 셋업으로.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근데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꼭 뭐 자판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심리학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처벌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요. 심리학에서. 그다음에 원하는 행동의 빈도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강화라는 걸 사용해요. 근데 처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법규, 그러니까 의료법에 예를 들면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 이런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벌금에 보통 그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처벌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불법 안마사들이나 혹은 안마업소들이 계속해서 성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중국 마사지, 태국 마사지 다 불법인데 걸리는 것도 적고 처벌이 손방망이죠. 벌금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단속을 일부러 잘 안 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저는 시각장애인분들은 안마사만 해야 된다. 이것만 보장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 그 취지가 아니라 일단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 보장해주는 게 이제 안마사 자격증은 이분들만 뭐 가지고 있을 수 있게 거기다 플러스 알파 지금 말씀하셨던 뭐 세금 감면이나 다른 직종도 넓혀가는 방법들을 이제 추가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보던 분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단속도 잘 안 되고. 현실적으로. 뭐 해도 뭐 벌금 조금 내우니까 계속하고. 그래도 벌금 좀 내는 정도의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면 많이 줍니다. 근데 단속 자체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럼 단속 안 하면 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무단횡단 한 100번 하면 한 번쯤 단속될걸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그럼 무단횡단이 단속을 안 하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들 무단횡단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8040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 독점권은 유지가 돼야 된다. 반면에 0997님은 이미 현실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점이 많은 상황에서 합법화를 해버리자. 그리고는 제대로 세금 걷고 제대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퇴폐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꽤 많다. 이게 불법으로 두다 보니까 이런 문자를 주는 분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소영우님은 며칠 전에 제 아내가 피부관리 관련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피부관리 샵에서 마사지 어깨 풀어주고 이런 것도 다 불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노 변호사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해요.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게요.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근육에 쌓인 젖산과 같은 노폐물이 배출돼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이번 연구 어떤 그 언론 기사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고 근육의 재생을 돕는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마사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마사지 샵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접근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사실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이냐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냐 이게 지금 이 법이 이제 이렇게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생계 보장, 사회적 배려 아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한 거다. 이게 법적 다툼의 네. 핵심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보호해야 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마사지사가 되고 싶으면 마사지사가 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논리로 따지면. 아까 소영우님 청취자의 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들은 다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그게 마냥 다 되는 게 아니라. 무제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하. 그럴 때 제한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 사안처럼 예. 특정하게 이렇게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이제 그게 어찌 보면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네. 그게 시각장애인 분들의 생존권을 위한 거라면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약간은 제한이 필요해요. 물론 저도 일반인들 지금 아예 안 되는 제도는 조금 손볼 필요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이 예. 안마를 하는 걸 독점하게 할 수 있는 예.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예.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건 필수 불가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의견의 문자가 전영자님 문자예요. 불법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 이거를 합법화하는 순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다라는 그렇죠. 취지의 문자 지금 보내주셨어요. 노 변호사님. 그게 아까 무단횡단하고 비유하셨는데 무단횡단하고 안마사 자격을 독점으로 주는 것하고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고 두 번째로 쉬운 예. 두 번째로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마사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사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예, 예. 일부 제한을 좀 풀어주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퇴폐업소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죠. 현실 강조예요. 노 변호사님이 현실 강조. 자,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변, 백변, 합법, 현행 유지, 개정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수형님, 목욕탕에서도 모두 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신사분들이 때를 시원하게 네, 밀어주고 나서 뒤에 하는 안마. 그 네. 불법이에요? 네, 피부관리소에서 하는 마사지 알죠? 우리 여자분들 많이 가잖아요. 예, 예. 많이 받아보셨죠? 저도 몇 번 받아봤어요.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외국 가야 돼요. 태국이나 이런 데. 법을 여러분 지키고 싶으시면 지금 외국에 가야 되는 이 현실이 맞느냐라는 게 이제 노 변호사님이 주장. 시각장애인 분의 문자 온 거 없습니까 혹시?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뉴스쇼에. 그렇죠. 예, 그분들 입장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와, 지금 마감하기 1분 전인데 정말 팽팽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팽팽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49대 51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30초 동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우 괴롭습니다. 어느 쪽이 51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문자 2개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박소연님. 비장애인 분들은 다른 사업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장애인들 너무 힘듭니다. 아마 이분이 혹시 시각장애인 청취자는 아니실까? 혹은 가족이 그러시진 않을까? 절절한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면에 3333님은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사는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업 피부관리사는 20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범법자가 되라는 말이냐? 이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다. 이런 문자. 자,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진짜요? 예, 바뀌었습니다. 51대 49는 똑같은데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지금 진짜 특이하네요. 지금 화면 보셨죠? 네. 오늘 이거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존권 부분하고 중요한 문제네요. 현실하고 예. 그에 대한 괴리가 있다 보니까 예, 지금 법적으로 이게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자도 팽팽하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법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현실에 맞춰서 개정해야 된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51대 49. 49대 51로 개정해야 된다. 51%가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와, 정말 딱 30초 만에 바뀌네요. 30초 만에. 그전에 분명 51대 49. 51이 100변이지였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팽팽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준다고 그렇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법으로 완벽하게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보호가 된다면 아마 100대 0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청취자들도.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이분 앞이 잘 보이시는 분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거 다 불법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각장애인을 보호해주는 지금 이것만 해주면서 그냥 우린 시각장애인 다 보호했어가 아니라 보호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녹내장이거든요. 녹내장은 이제 심하게 되면 실명위기에 처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약간 별개로 생각해 주셔라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의 의견은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도심 속 작은 바다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편입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으로 문을 여는 노량진 수산시장. 이곳의 아침은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경매사의 호창 소리에 상인들은 약속된 그들만의 신호로 소통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추임새라고 그러는데 경매사별로 그게 목소리가 다 틀려요. 경매사한테 집중을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뜻이 없어요, 사실은. 특히 노량진만큼은 이 경매사들이 호창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호쾌하죠. 박력 있게 하는 데가 저희 노량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자는 날 간판이지. 간판. 날 소속. 왜냐면 이 시장에서 가게를 이게 열어놓고 하는 사람들은 상호가 있잖아. 우리는 이 모자가 상호야. 제철은 요즘 방어가 제철이죠. 한 12월 말까지 방어가 이제 기름이 차가지고 더 맛있습니다. 싱싱하다. 아이고, 이거 한번 올려볼까요? 저 하루 사러 왔어요. 뭐 도미, 강어, 농어 뭐 그런 거 사고 있어요. 자, 이근자 씨, 현대 아빠. 생동감이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활력 있어가지고 그냥 항상 궁금해요. 일단 어떤 뭐 물건 올라올지 궁금해가지고 기대감이 항상 커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거야. 나 적성에 맞아. 당신이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게 즐거워. 새벽 추위도 있게 만드는 치열한 경매가 끝난 뒤 만선의 꿈을 품고 경매장에 들어섰던 도시의 어부들은 밝아오는 아침과 함께 각자의 삶의 바다로 다시 항해를 떠납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도심 속 작은 바다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편이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 1300님 문자 보죠. 저는 시각장애 5급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른 직업을 가지실 수 있었대요. 근데 1급 시각장애인, 정말 중증인 분들한테는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생존권 지켜주십시오. 이런 문자를 시각장애인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반면에 이명숙님은 생존 특화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모든 마사지샵이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고 비장애인들이 마사지샵을 하는 게 현실인 상황이라면 그들을 당장 단속하고 처벌하지 못할 바에는 합법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문자. 이게 참 51대 49가 30초 만에 바뀔 정도로 팽팽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 이거 한번 법이 결정 나기 전에 다시 한번 토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로테니스에는요, 마치 골프의 PGA 투어처럼 ATP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대회는 21세 이하 선수들 가운데 세계 랭킹이 높은 순서대로 8명을 추린 다음에 시합을 하는, 그러니까 테니스계에서 차세대 리더를 꼽아보는 자리랄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정현 선수가 우승컵을 거머쥐었지요. 그리고는 그제 금이 환영했습니다. 사실은 8명 가운데 최약체로 평가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이 되니까 보란 듯이 코트를 뒤집었습니다. 참 대단한 선수, 자랑스러운 선수. 오늘 화제 인터뷰 테니스의 정현 선수 연결해보죠. 정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니스 선수 정현이라고 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영했어요. 네. 인천공항에 문이 쫙 열리고 그 앞에 수많은 기자들, 카메라 보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일단 현지에서는 그렇게 우승했다고 심하게 느끼진 못했는데 딱 공항 들어서는 순간 많은 기자님들과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때서야 우승했구나 한 번 더 실감을 한 것 같아요. 기분 좋았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가지고 기분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네. 사실은 이번에 추천했던 그 경기가 이제 21세 이하 선수 중에 세계 랭킹 위에서부터 높은 8명을 뽑아서 그들끼리 겨룬 대회인데 1차전, 2차전, 3차전, 준결승, 결승 총 5번의 경기를 모두 이겼어요. 5전 5승. 네. 이 정도까지 스스로 기대했습니까? 첫 경기 할 때는 몰랐지만 한두 경기 하면서 속으로 점점 컨디션도 좋아지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한 경기 한 경기 이길 때마다 설마 했던 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설마 이러다가 설마 내가 1등 하는 거야? 이런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번째 경기부터는 설마 하다 보니까 트로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하다 보니까 트로피가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네. 야, 근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표정이 하나 안 바뀝니다. 표정 안 바뀌는 포커페이스로 워낙 유명해서 별명도 교수잖아요, 교수. 네. 정 교수님. 네. 그 표정을 스스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운동선수라면 코트장 안에서 속마음을 들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배웠고 그거를 계속 연습해야 더 좋은 선수로 커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노력해요? 안 풀리면 찡그리기도 할 것 같고 잘 되면 얼굴이 활짝 웃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합니까? 화 낼 때는 화를 내기도 하죠. 속으로 쌓아놓는 것보다는 화를 내서 푸는 방법도 있고 기회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고 힘내보자 이런 식으로 혼자 주문을 외울 때도 있고. 버티자. 찬스가 올 거야. 버티자. 네. 교수님 맞네요, 정 교수님. 근데 사실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어요. 테니스 선수로서는 드물게. 그래서 또 교수라는 별명이 더 붙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 좋은 시력 때문에 테니스 선수가 됐다면서요? 어릴 때 그냥 눈도 안 좋고 저희 형도 테니스 선수를 하고 있고 저희 아빠도 테니스 선수 출신이었고 감독님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도 있고 병원을 안과를 갔는데 작은 글씨 보는 것보다는 눈에 도움되는 그냥 밖에 풍경을 좀 보면서 뛰어다니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놀이터처럼 갔던 곳이 테니스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정현 선수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테니스 선수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랭킹 59위입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했습니다만. 네. 한국 기록으로는 선배 이영택 선수가 최고 랭킹 36위까지 갔었죠. 네. 예, 세계 최고 랭킹 36위까지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선배를 넘어설 자신 있으세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한번 넘어보고 싶은 오기도 있고 여러 감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기도 있고. 뭐 지금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꿈은 높이 잡았을 것 같습니다. 꿈은 높이 꿔야지요. 네. 어떤 꿈 꾸고 계세요? 뭐 모든 운동 선수라면 제일 테니스 선수라면은 그랜드슬램 시상대에 서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 저도 제 테니스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언제가 됐든 간에 그랜드슬램 시상대에서 한번 서보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장현 선수 아까 전에 설마 하다 보니까 우승컵 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제 생각엔 또 설마 하다가 그랜드슬램 컵 쥐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말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테니스 선수입니다. 지난 주말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해줬죠. ATP 투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정현 선수였습니다. 오늘 수능 예비 소집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온이 확 떨어졌네요. 경기도 연천은 영하 4.4도고요. 전국이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습니다. 수험생들 아무쪼록 컨디션 잘 지키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에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을 강하게 규탄을 했죠. 그렇죠. 현지 강연에서도요. 각 분야의 국민들은 우리가 이루는 결과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전 정권 비위에 대한 전방위 사정을 에둘러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귀국 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 정부를 상대로 친이계는 물론 보수 세력 전체의 결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오늘부터가 그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인천공항이네요. 오늘 인천공항. 네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모두 1,021개였습니다. 정치권은 차명 계좌가 상속 유산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차명 재산이 정말 상속 재산이 맞는지 비자금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요.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문제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가 드러난 건 지난 2008년입니다. 당시에 특검이 찾아낸 차명 계좌의 수는 1,199개. 금액으로 따지면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은 그때요. 차명 계좌는 실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에 대한 세금 납부하겠다. 세금 내고 남은 돈은 전부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에 삼성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거죠. 이 사실을 국감에서 밝히고 이번 TF의 간사까지 맡으셨어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에 찾아낸 게 은행 계좌 64개, 증권 계좌 954개. 이 중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전환한 게 있긴 있습니까? 실명 전환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 명의로 한 건 아니고요. 하나가 있어요. 한 개? 전환. 예. 네. 한 개 했는데 그건 또 누구 명의로? 확인한 거죠. 실명을 확인한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다 인출해 가버렸습니다. 인출해 갖고 그래서 실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명의로는 그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본인의 이름으로 그 가짜 명의인을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는 건데 그 과정은 과징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차등과세를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출해가고 현금으로 빼갔어요. 그냥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특검 다 끝나고 2008년 말에 삼성이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 차명 계좌의 돈들을 다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해서 저는 차명 계좌를 돈 세금 낼 거 다 내고 실명으로 전환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거 거짓말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평상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내야 되는 증여세라든지, 혹은 양도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이런 것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남의 이름으로 가짜로 돈을 관리하고 있을 때도 당연히 냈어야 되죠. 발생을 하니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금융신용법은 남의 돈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센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50% 원금의 50%를 과징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이자와 배당 소득을 99%까지 징수해가는 거의 원천적인 징벌적 징수거든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쪽 회장이나 삼성에서 우리는 세금 다 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신용법에 따른 걸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명으로 전환했다라고 했던 것도 현금으로 그냥 다 뽑아다가 이건희 회장 통장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지금 실명 전환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였어요, 그때? 네,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오히려 지갑 주순 건데요. 왜냐하면 김용철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폭로를 할 때 이게 좀 이상하다. 삼성이 비자금을 주성했는데 규모가 10조 원일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특검이 탈탈 털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만 보면 4조 5천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생명의 주식 계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규모가 나중에 한 4% 정도밖에 삼성생명 주식을 못 갖고 있었던 이건희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제척 기간이 이제 10년으로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2008년에 이게 차명 계좌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 시점에 거두면 되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다. 확인된 건 2008년이니까 그걸로 따지면 남았다. 10년인데. 그런데 이제 국세청은 그게 아니고요. 2008년에 확인이 된 거니까 개설된 건 그 전이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가면 2008년, 2007년 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나약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설 일자를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죠, 지금. 아니죠. 국세청은.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확인을 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10년이 넘어간다 이런 계산이에요, 국세청은?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10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되는 시점이 2007년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기간이 지난 거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2008년에 확인됐으면 지금 2017년이니까 아직 10년 안 된 거 아닌가요? 아슬아슬하게 그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1199개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건데 이제 국세청에서 어제 와서 보고한 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당신들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다 자기 명의로 다 돈을 찾아가 버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빼가버렸어요. 깡통 계좌에다가 그 과세하겠다는 건데 이런 꽝통 과세가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차명 계좌에 대한 그 유권에서 하나 넘었더니만 산 넘어 산. 국세청이 이제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또 국세청까지 저희가 아주 집요하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10년이 그렇게 나오는지 아직도 계산이 안 돼. 아직도 제 계산으로는 1년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정확히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여쭤야겠습니다. 네네. 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 3명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관련해서 구속이 된 상태예요. 전병헌 수석의 소환이 임박했느니 아니니 전병헌 수석은 억울하다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인데 박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지금 당 안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저로서는 제가 대변인을 할 때 원내대표로 모시기도 했고요. 지금도 그 국회 운영위 통해서 이제 거의 매일 최근 같은 경우는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전병헌 수석이 이제 무고함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검찰에서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은 뭐냐면 전병헌 의원의 이런 주장과 무고함에 대해서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만일에 검찰이 뭘 좀 확인해야 되겠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게 될 경우 남아있는 건 이제 현직으로 그걸 소환을 갈 것이냐 검찰청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전에도 이전 정부에서의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그 현직 신분으로 갔었던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병헌 수석이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현명한 정치적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당히 억울함을 논두렁식에 비유하면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환이 결정된 소환 통보를 이제 본인은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생각이자 당 분위기도 좀 그런 쪽이 많아요. 제가 당 분위기까지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현직 신분으로 가서 만일에 무고함이 확인되더라도 검찰이 정치적 수사였다라고 해서 야당이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또 만일에 현직 신분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거나 혐의가 확인돼 버리면 대통령과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리되든 저리되든 전병헌 수석이 본인의 무고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치적 회장이 이거 다 내 거다라고 전환을 해서 나중에 삼성생명이 일대 주주로 됩니다. 20.8%까지 되죠. 그러니까 비자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비자금으로 몰래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내 돈이면서도 내 돈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에서 떳떳하게 이건 내 돈이요라고 하면서 삼성생명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특검이 터져서 말이 많았죠, 그때. 그러니까 물특검, 조준웅 특검 자체가 물특검이라고 비판이 많았잖아요. 비자금 아니라 상속재산이다라고 결론 내려주면서 도와준 셈이 됐어요, 이건희 회장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 건 삼성과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일 뿐인데 그걸 그냥 받아줬고요. 받아준 거죠.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황당한 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게 87년인데 93년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대부분이고 20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그래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2000년 이후에 계좌가 개설된 것이 673개입니다. 심지어는 특검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계좌도 40개가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돈이 과연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인 거냐.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줘 버렸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렇게 도와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나마 세금 내고선 실명 전환하시오라고 한 걸 지금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확인이 된 것처럼요. 남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남의 이름이 마징가 제트나 마루치 아라치 같은 가상의 인물이거나 가짜가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현정 앵커의 돈을 제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금을 피하고 그거를 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박용진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루치 아라치 것만 아니면은 박용진 이름으로 돼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김현정 돈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요즘 말이 많은 다스의 문제라든지 다른 대기업의 어떤 차명계좌 문제라든지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알려지더라도요. 그거를 금융실명법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지켜왔던 해석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근데 그 해석이 법적으로 맞으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틀렸죠. 틀렸고요. 그래도 금융위원회가 두 가지 해석을 계속 헷갈리게 내놨던 거예요. 하나는 그 돈이 그 계좌의 명의가 살아있는 사람 것이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해석과,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금융실명법을 어겨왔던 금융기관이나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계속 남발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제가 분명히 잡았던 건 뭐냐면, 왜 이거 서민만 지키냐. 왜 국민들만, 힘없는 사람들은 금융실명법을 지켜서 은행 계좌 하나 만들 때 10개, 20개씩 서류에다 사인해야 되는데, 왜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재산 세금 회피해서 남의 이름으로 심어놓고, 이건희 회장은 비서들 이름으로 그것도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도면 계좌를 개설해도 괜찮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금융위원회가 이제 제 의견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24년간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법을
제대로 바로 세우는데 이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금을 이제 다시 걷는 건가요? 거둘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예, 저희 민주당의 TF가 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저도 지금 그 회의를 하다가 잠깐 나와서 하는데 그러셨어요. 어저께 저희들이 국세청을 좀 만나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직접 당사자니까. 국세청. 그런데 국세청도 TF를 만들었답니다. 10월 말에. 그래서 저희들 움직이는 걸 보고 아이고 이거 우리한테 그것도 오겠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예. 그 금융신명법 위반 차명계좌에 대한 이제 과세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약간 걸리는 게 이건희 회장의 이 차명계좌가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놓고 헷갈려하고 있더라고요. 공소시효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그 시효가 세금을 있어요. 부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5년이에요, 세금이. 그런데 이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게 어떤 이런 사기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 차명계좌를 유지하는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3명의 국정원장이 결국은 모두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어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오늘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던 건 박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관행으로 여겼다. 이런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바레인에서 귀국을 합니다. 출국하는 길에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었는데 과연 귀국길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이 되죠. 글쎄요, 본인의 재임 기간에 벌어졌던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댓글 공작이라면 일단 모든 걸 떠나서 최고 책임자였던 내 부덕의 소치요. 국민들께 먼저 사과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정녕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수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트럼프의 중대 발표입니다. 예, 트럼프가 북한에 관한 중대 발표를 예고한 게 오늘이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아시아 순방 중 예고를 했던 내용이죠. 예. 미국으로 돌아가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늘입니다. 무역과 북한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능성은 뭐가 예측됩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협상 개시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대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사가 어제 한국을 찾아서 머물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우리 정부와 중대 발표에 대한 의견 조율도 이루어졌을 것 같네요. 북한이 사실은 2달간 지금 도발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대화 재개 가능성도 지금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떤 핵미사일 기술력 확보를 위한 시간 끌기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북핵 위기 국면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키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첫 번째 포인트 트럼프, 두 번째는요. 네, 홍준표의 거둔 손, 안철수의 내민 유승민 대표입니다. 바른정당의 당대표로 취임한 유승민 대표, 어제가 각 당들을 예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한 곳에선 아주 한 대를 받고 한 곳에선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전박대를 받았죠.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유승민 대표의 취임 인사 자체를 거부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는 아주 졸렬한 작태다 이렇게 쏘아붙였고요.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배신자 집단은 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쳤죠. 배신자 집단은 정당도 아니다? 네.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찰떡궁합을 과시했거든요. 그러게요. 만나자마자 개혁의 파트너다 생각이 같다 이런 말들이 오갔고요. 특히 그동안에 유 대표가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면서도 호남 배제
또 햇볕 정책 포기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도 유승민 대표는 호남 배제라고 한 적 없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네, 지역주의를 탈피하자는 얘기였을 뿐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유승민, 안철수 이 두 대표가 손을 잡는 국면으로 지금 가는 건가?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의 호남 계파들의 반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쪽이 포인트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MB의 귀국 반격의 본격화입니다. 적폐청산이 감정풀이나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사실은 출국했었거든요. 네. 오늘 돌아옵니다. 2박 4일 일정으로 강연차 바레인을 찾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귀국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길 기자회견. 어떤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명성교회 세습 논란으로 시끌시끌한데 혹시 네. 뉴스쇼에선 이 문제 안 다루십니까? 질문 주셨는데 마침 오늘 행간이 이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흘 전에 김사만 원로 목사가 위임 예배식을 열어서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줬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세습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교회 측은 세습이 아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친 승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교회법을 어겼다는 비판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명성교회 세습 논란,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명성교회는 장로회에서 예. 장로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예, 맞아요. 예, 다른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교회 세습 논란은 몇 년 전까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예. 뭐 고백하건대 저희 장모님도 그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도 똑같은 명성교회 다니시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게 이 산업화와 함께 기독교 교세가 한창 커질 무렵에 교회를 세웠던 원로 목사 세대가 퇴장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맞아요. 있는 건데요. 그렇죠. 기독교 교단에서 세습 금지법을 그래서 이제 제정을 했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명성교회 파문이 터진 겁니다. 예. 문제는 이번 일이 여기서 끝나느냐 이건데요. 이 명성교회는 신도 10만 명의 연간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나게 초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2, 제3의 명성교회가 생겨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장로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의 세습 논란, 목사직 세습 논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행간은 세습 금지는 역사적 요구다입니다. 역사적 요구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에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은 김하나 목사가 했던 말입니다. 아들 목사가? 예. 그리고 김사만 원로 목사도 2013년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서 똑같은 말을 했고요. 그동안 신도들에게도 누차 세습은 안 한다.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놓고 1년 전부터 담임 목사직을 비워뒀다가 사흘 전에 공식적으로 목사직을 물려줬습니다.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친 승계니까 세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승계와 세습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김사만 목사는 자신들의 말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될 목회자입니다. 최소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독실한 기독교신인데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인터뷰나 발언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축구 외에는. 근데 어제 SNS에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그 내용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경받는 모습으로 떠날 수 있었던 한 목사의 마지막 퇴장이 비참하게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다. 참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법이라는 게 엄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상의 잣대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법에 따라도 이렇게 세습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두 번째 행간 뭔가요? 쿼바디스, 교회는 어디로 가나이까입니다. 요즘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세습 문제를 비판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예. 쿼바디스란 말 자체가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나이까라고 하는 물음을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나이까라고 물으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할 겁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죠. 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의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세습 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파문이 많았고요. 네. 이번에 명성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